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미국으로 맡은 이 지원받은 M랩 장갑차 있죠. 그 중에서도 덩치가 큰 맥스프로 장갑차가 상당히 많이 지원됐는데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하러 들어갔다가 러시아군의 포위 매복 공격에 직면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는데 이야, 정말 엄청난 방어력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보도록 하겠고요. 자, 러시아 남부 지역에 마치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처럼 러시아 쪽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러시아군이 진주해 있고 러시아군이 뭔가 펌프질을 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전운이 고조되고 지금 전면전 거의 임박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느 나라인지 또 앞으로 예상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BAE 시스템스는 동유럽 국가들의 신형 AMPV 장갑차 판촉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독일 라인메탈사가 독자 개발한 35mm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육군이 올해부터 브래들리 장갑차 차체를 기반으로 제작한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 AMPV 도입을 시작함에 따라 해당 차량을 생산하는 BAE 시스템즈가 유럽 시장 공략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에 따라 중장갑을 갖춘 장갑차가 유행하고 있는데 미군 제식 프리미엄이 붙은 이 장갑차 동유럽 각국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개 포대 규모의 NSM 해안 방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폴란드가 15억 달러를 들여 4개 포대 물량을 추가 구매했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 현지 매체들은 폴란드가 기존 2개 포대 NSM을 우크라이나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성사되면 러시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이 도태 장비인 시미터 마크2 정찰 장갑차 30여 대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미 개조 작업이 거의 마무리돼 이달 중 우크라이나군에 넘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작지만 강력한 화력을 갖춘 이 장갑차 우크라이나군의 참호 소탕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군이 기존 BMP-2 보병 전투장갑차를 크게 개량한 BMP-2M 모델을 대량 조달하기 시작했다고 국영 방산업체 로스텍이 밝혔습니다. 30mm 기관포 단일 무장인 이 장갑차에 30mm 자동 유탄 발사기와 코넷 대전차 미사일을 추가해 우크라이나군의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요새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로스텍 측 주장인데 러시아 주장처럼 전장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대량 생산 능력은 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스위스의 극렬한 반대로 우크라이나 35mm 대공포 탄약을 공급하지 못했던 독일 라인메탈사가 자체 개발한 35mm 신형 대공포탄 초도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는 소식입니다. 스위스제 탄약보다 전반적인 성능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게파드 대공포들 안정적으로 탄약 수급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AMPV 이번 폴란드에서 열리고 있는 MSPO 방산 전시회에 우리 한국의 여러 무기들이 히트를 치고 있는 가운데 BAE 시스템스도 이 AMPV를 출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촉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거 미군이 지금 최신으로 선택한 거야. 미군이 선택했으니까 그거 원래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건 미군이 대량으로 운용했던 M113 우리 한국어로 치면 K200이죠. M113 보병 수송 장갑차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 M113이 너무 작고 방어력도 너무 약하고 해서 현대전하고는 안 맞다 해서 브래들리 장갑차 차체를 기반으로 해서 중장갑, 보시다시피 장갑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추가 장갑, 증가 장갑, 또 슬랫 아머 해서 장갑이 엄청나게 지금 둘러져 있는데 결국 승조원들, 승무원들의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사고가 대입된 거죠.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이걸 이제 미군이 대체를 하는데 미군이 대체하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니들도 사. 라고 하는데 동유럽 국가들이 과연 이걸 살까요? 왜냐? 일단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격대면 이 공격력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건 전형적으로 K200처럼 보병 수송 장갑차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딱히 없어요. 기관총밖에 없죠. 그러니 이 비싼 돈을 주고 보병 수송 장갑차를
이 돈을 주고 산다? 동유럽 실정에 좀 안 맞다 라고 생각돼서 동유럽 이런 데 눈 돌리지 말고 우리 한국의 K-21 또는 AS-21 이런 거 좀 봐달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폴란드가 NSM 지대함 미사일 4개 포대를 추가 구매한다. 정말 뭐 대단한데요. 이거 구매해서 이걸 폴란드 장애들이 쓰고 기존의 NSM 지대함 미사일 2개 포대 있는 걸 우크라이나에 준다라는 계획인데 15억 달러니까 4개 포대 합해서 한 2조 원 가량 되죠. 그러면 한 개 포대 한 5천억 원. 이거 지금 2개 포대 쓰고 있는데 이걸 우크라이나에 준다. 야, 폴란드가 이 정도로 돈이 많았던가요? 정말 대단한 뭐 어떤 결심을 한 것 같은데 이 NSM 미사일은 JSM 미사일의 기본형이죠. 그래서 185km를 날아가는 아주 정확하고 강력한 그리고 초저공 시스키밍을 할 수 있으면서 적의 재밍에 강력한 항재밍 능력을 가진 이런 지대함 미사일인데 이게 만약에 우크라이나로 가면 흑해함대 정말 움직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영국이 이 시미터 정찰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준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줬군요. 이제 준다라고 합니다. 30여 대를 이달 중에 공개하는데 이 장갑차는 아주 덩치가 작아요. 뭐 보병이 탑승하고 이거 안 돼요. 그냥 조종사에서 합해서 승무원 3명이 탑니다. 정찰 장갑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상한 지역에 가서 탐지 장비 쭉 위로 올려가지고 싹 렌즈 돌려서 탐지하고 그리고는 이탈하고 뭐 이런 건데 이제 적과 만약에 마주치게 되면 교전을 하기 위해서 30mm 기관포 해리어 전투기에 들어가던 그 30mm 기관포 탑재를 해서 싸우는 이런 건데 워낙 작고 방어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한 10톤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슬랫 아머 사방으로 둘러놨는데 뭐 슬랫 아머 둘렀으니까 RPG-7은 방어를 할 수 있겠지만 중기관총은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7.62mm 정도가 한계인 이런 장갑차인데 뭐 그거라도 참호 소탕전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30대 빨리 가기를 바랍니다. 러시아는 신형 BMP-2M 보병 전술 장갑차를 대량 생산한 선언을 했는데 기본 BMP-2는 뭐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30mm 기관포 달렸죠. 그런데 여기다가 보시다시피 코넷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2개 들은 거 2개 4발을 달았어요. 그리고 30mm 유탄 기관포를 달았어요. 여기 조그만 구멍 보입니다. 요 구멍이 30mm 기관포랍니다. 그 유탄 기관포. 그래서 공격력을 대폭 강화시켜서 대량 생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탐지 장비 또 조준경 이런 것도 대폭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걸 대량 생산한다고 하는데 무슨 능력으로 이걸 대량 생산할지 모르겠습니다. 스위스 오리콘에서 35mm 탄약을 만들죠. 오리콘 기관포. 그 오리콘 기관포를 장착한 게 독일의 게파드 자주 대공포. 그래서 스위스가 이 기관포에 들어간 탄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게파드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줬고 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스위스가 자기네들 탄 안 준다. 왜 분쟁 지역에 우리 안 줘? 하고 버텼죠. 그래서 독일이 정말 이럴 거야? 알았어. 하고는 라인메탈이 35mm 대공포탄을 그냥 개발해버렸어요. 그래서 스위스의 그 오리콘 포탄보다 훨씬 성능 좋다라고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거 철갑탄입니다. 그래서 직격해서 맞추겠다라는 철갑탄. 이건 화력 지원용으로 쓰겠죠. 35mm 철갑탄이니까 적 장갑차, BMP-2 이런 거 그냥 다 숭숭 뚫어버리겠죠. 이런 강력한 포탄 생산했는데 스위스가 이렇게 라인메탈이 생산하려고 하니까 잠깐 쓰도 포탄은 우리 줄게. 왜? 자기네들 돈 벌어야 되니까 또 이렇게 했는데 라인메탈 됐고 그냥 우리 계속 개발할 거야 해서 개발해버렸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주요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남부전선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엠랩 장갑차가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겪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호 소탕 임무 중 포위당해 죽을 위기에서 장갑차의 놀라운 방어력이 탑승 병력들을 모두 살렸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자포리자 전선에 투입된 우크라이나군이 주력 기동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제 M1124 맥스프로 지뢰 방호 장갑차가 최전선에서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방어력을 발휘해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관계자가 현지 시각 9월 6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군 참호 소탕 작전에 투입됐던 맥스프로 장갑차 한 대가 적의 매복에 걸려 포위된 채로 집중 사격을 받았다라며 해당 장갑차는 기적적으로 생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가 촬영해 공개한 영상에는 그야말로 벌집이 된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이 장갑차에 탑승했던 장병들은 M2 중기관총 사수에게 여러 발의 기관총탄이 날아왔고 그중 3발이 총탑에 맞았지만 방탄판이 모두 튕겨냈다라며 당시의 아찔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장병들은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적의 RPG 로켓도 3발 날아와 차량에 명중했지만 우리는 기적적으로 전장을 벗어나 생還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9,000대 이상을 생산했던 맥스프로 장갑차는 14.5톤 덩치의 사륜구동 지뢰방어 장갑차인데요. 최대 7명이 탑승할 수 있는 차체는 모든 면에서 7.62mm 기관총탄을 막을 수 있고 지뢰방호 장갑재가 들어간 하부는 7kg의 폭발물 폭발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명중했던 RPG 로켓이 이 차량을 파괴하지 못한 것은 로켓이 차량 하부에 명중했거나 빗게 맞아 성형 자격 탄두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선 장병들은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역시 미국제 장갑차가 생존성이 높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장갑차 가운데 브래들리와 맥스프로는 이번 전쟁 내내 높은 방어력을 보여주며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역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미국 장비, 생존성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맥스프로 장갑차 이라크전, 아프간전 등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처음에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시내 곳곳에 사제 급조 폭발물, IED 등등이 있어서 그냥 뭐 지나가다 뻥뻥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물이 터지니까 장갑차나 험비가 지나가다가 폭발물 터지니까 뽕 해서 뒤집어져 버리죠. 그리고는 하부에 장갑이 크게 없으니까 뚫려서 승조원들이 다 죽어버리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해서 하부를 V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뻥 하면은 V자로 폭발 압력이 원래 험비나 일반적인 장갑차는 밑이 평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압력을 다 받아버리는데 이건 V자로 아주 지금 차체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V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터지면 폭발력이 비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밑이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키를 이렇게 껑충 높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7명이 타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군에게 전달해준 맥스프로 장갑차를 타고 전술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여기 이제 기관 총탑이 있죠. 여기 12.7mm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게 유일한 무장입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사격이 날아왔죠. 여기 이제 방탄 유리가 있는데 이 지역에 방탄 유리 쪽에 이렇게 맞았습니다. 아우 정말 뭐 큰일 날 뻔했습니다. 3발이 맞았는데 다 튕겨냈다고 합니다. 안 깨지고 관통이 안 된 거죠. 그리고 RPG-7을 3발을 맞았는데 그런데도 왔다. 자, 참호 소탕전이니까 러시아군이 참호에 바싹 엎드리고 있다가 이 참호 지역 중간으로 맥스프로가 들어온 것을 양 사방에서 이제 총을 쏘고 RPG를 쏜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중기관총이 있으니까 RPG를 들고 쏘는 대원이 러시아군이 뭔가 아주 정확하게 조준하고 이걸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키가 껑쭉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캐빈, 사람이 타는 캐빈이 거의 우리 키 정도 돼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RPG를 들고 쏘면 어깨 높이와 거의 직각으로 쏘게끔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워낙 키가 크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승무원을 살상시키려면 조금 들고 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쏘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아랫부분에 맞은 거 아닐까. 아랫부분은 V자죠. 그래서 밑으로 폭발력이 새 나가버린 거 아닐까. 그래서 RPG를 3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살 수 있었던 것은 캐빈을 직격하지 않고 쏜 러시아군이 당황해서 바로 그냥 직각으로 쏴서 여기를 맞아버린 거 아닐까 라고 생각되었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다 살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우리 한국군도 이제 야 장갑차를 너무 그렇게 비싸게 사는 거 그건 안 맞잖아. 장갑차는 장갑차인데 좀 싸게 만들어봐. K808 그러지 말고 우리 병사들 지금 제일 소중한 자산이 이제 우리 병사들 아닙니까. 장갑차에 병사 1명 타는데 야 전차는 전차니까 좀 비싸게 만들어 장갑차는 싸게 만들어. 이게 맞냐는 겁니다.
그래서 장갑차도 지금 전 세계 트렌드가 전부 중장갑으로 갑니다. 왜? 병사들 살려야 되니까. 우리 한국군도 개념을 달리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아무래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다시 전쟁을 시작하려는 모양입니다. 지난 9월 1일 영토 분쟁 지역에서 포격전이 발생한 이후 양측이 국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20년 전면전을 벌여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샀던 카스피해 연안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9월 1일 포격전 이후 사실상 전면전 준비 상태에 들어갔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9월 6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양측이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 대량의 전차와 장갑차, 포병 전력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면서 현재 분위기라면 우발적인 작은 충돌에도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9월 1일 아르메니아군이 국경 분쟁 지역의 일부인 소트크 정착촌과 노라박 정착촌 일대의 아제르바이잔군 진지에 총격을 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아제르바이잔군은 즉각 포병 사격을 가해 아르메니아 기관총 진지를 박살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르메니아 군인 4명이 사망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역시 즉각 반격에 나서 드론을 동원해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의 아제르바이잔군 진지를 공격했는데요. 이 공격으로 아제르바이잔군 3명이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해당 교전 이후 국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는데요. 양국 국경 지역에서는 전차와 장갑차, 군용 트럭들이 계속해서 증강되는 모습이 식별되고 있고 지난 9월 3일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예비군 소집이 시작됐다는 보고도 올라왔습니다. 양국은 지난 2020년 전쟁 당시 6천여 명이 사망하고 그 이상의 부상자와 실종자를 낸 바 있는데요.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둘러싼 양측의 분쟁, 결국 또 엄청난 사상자를 낼 전쟁으로 비화되려는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아제르바이잔군이 국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둘 다 공이 과거 소련이었죠. 소련이었는데 뭔가 좀 문화가 달라요.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계통, 아르메니아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안 좋고 아르메니아는 친러시아,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이다 보니까 친튀르키예. 그래서 이 전쟁을 2번 했어요. 1차 전쟁 때는 아르메니아가 이겼습니다. 러시아가 지원해 주니까. 2차 전쟁 때는 튀르키예, 그때 터키죠. 터키도 세게 지원했어요. 아제르바이잔이 완전 압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을 체결했는데 거의 아르메니아가 항복하듯이 정전협정 체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 러시아군이 들어간 겁니다. 러시아군이 펌프질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분쟁 지역으로 이동 중인 아제르바이잔군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자, 선제 공격은 아르메니아가 했습니다. 기관총을 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기관총 사격으로 인해서 아제르바이잔은 다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본때를 보여줘 해서 그 기관총 진지를 그냥 포격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4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이 자폭 드론 보내서 그것도 포대를 또 때린 겁니다. 3명이 지금 중상을 입었는데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고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또 집결시키고 있는 상황. 자,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이 독립을 할 때 좀 애매하게 독립을 했습니다. 자, 튀르키예, 터키가 있죠. 또 남쪽은 이란이 있죠. 또 조지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부터는 흑해 연안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는 카스피해 연안이에요. 카스피해는 내해죠. 그 육지 중간에 있는 바다 아니겠습니까? 카스피해 연안의 아제르바이잔 무슬림, 아르메니아는 친러 쪽이에요. 또 이게 조지아는 반러죠. 친서방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 아르메니아를 대단히 챙깁니다. 왜? 적진에 둘러싸인 자기 편이니까. 그런데 여기 빨간색 아제르바이잔 영토 중간에 있는 이 빨간색 이 지역에 친러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슬림인데 자기네들은 슬라브 쪽이다 이거죠. 그래서 독립 선언을 하고 하는 등 1차 전쟁 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마치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처럼 여기는 우린 독립할 거야.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인정하기 싫죠. 영토 중간에 무슨 독립입니까?
그래서 진압하고 이걸 러시아는 야 손대지 마.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러시아가 이 평화 유지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가 차죠. 이 문제로 인해서 아르메니아는 야 독립시켜줘. 여기는 무슨 소리야? 우리 땅인데 우리 영토 중간에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여기를 두고 싸우는 겁니다. 정말 참 기가 찬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그림은 지금 색깔이 좀 이상한데 아르메니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제르바이잔 여기 있죠. 여기 또 회색으로 연하게 보이는 이 부분 여긴 또 아제르바이잔 땅이에요. 그리고 이란 등으로 인해서 아제르바이잔 영토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참 기가 찬 어떤 그런 그 영토 상황인데 서로 또 전쟁을 하니까 사이도 안 좋아서 뭐 통행하기 애매하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군사력은 현재 아제르바이잔이 훨씬 셉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고 모쪼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곳곳에 이런 식으로 신러 자치공화국을 표방하면서 우린 독립할 거야. 조지아도 남오세티아 그 아파지아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독립할 거야. 러시아로 갈 거야. 이런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바로 그 문제죠. 그리고 몰도바도 그 문제가 지금 내재해 있고 이 아제르바이잔도 그 문제입니다. 정말 이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 남유럽 이 지역에 과거 소련, 지금 이 러시아로 인해서 분쟁의 가능성이 너무나 산재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조지아는 겁이 나니까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전쟁 어떻게 될지 소식 들어오면 여러분들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